I got the cash in the bags. 어느 늦은 밤,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남성.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남성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걸려온 익명의 전화. 어떤 남자가 숲속에 쓰러져 있어요. 숲속에 쓰러져 있는 남성은 누구일까요? 그날 그 남성은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과연 이 사건의 진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프랑스 북동부 벨포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벨포르는 2017년 기준 인구 약 4만 7천 명이 살고 있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스테판, 당시 나이 24세, 아버지, 어머니, 형과 함께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의 고위 간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스테판은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스테판의 가족은 스테판의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1994년 7월 5일 화요일 프랑스 벨포르. 이른 아침 벨포르 경찰서로 중년 여성 한 명과 젊은 남성 한 명이 들어옵니다. 여성은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 막내 아들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어젯밤 10시에 집을 나갔어요. 15분 정도 있다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없어요. 제발 저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중년 여성은 스테판의 어머니였습니다. 스테판의 어머니와 함께 온 젊은 남성은 스테판의 친구 크리스토프 블라인드였습니다. 당시 나이 25세. 그는 아마 자기가 스테판을 본 마지막 사람일 거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스테판을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 뒤로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합니다. 하루 전 스테판이 사라진 날 1994년 7월 4일 스테판은 가족과 함께 벨포르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스테판의 가족은 내일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저녁 8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은 스테판은 형과 함께 체스를 둡니다.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를 끄는 스테판은 말합니다. 친구가 여기를 떠난대요. 이따 밤 10시에 보자는데 금방 갔다 올게요. 2시간 뒤 밤 10시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던 스테판은 곧 비가 그칠 거라고 생각해 얇은 셔츠만 입고 우산도 가져가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갑니다. 스테판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15분 뒤에 돌아올 테니 먼저 주무세요. 밖으로 나간 스테판은 길가에 서 있는 자동차에 탑니다. 그 차는 그의 친구 크리스토프의 차였습니다. 크리스토프는 스테판을 태워주기 위해 스테판의 집 앞으로 온 거였습니다. 밤 10시 30분 크리스토프는 스테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혼자 차를 몰고 떠납니다. 밤 11시 순간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스테판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엎치락 뒤치락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 걱정에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테판이 집을 나선 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는데 아들 스테판은 우산도 가져가지 않고 얇은 셔츠만 걸친 채 달랑 은행카드 한 장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게다가 집 열쇠도 가지고 가지 않았죠.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아들 스테판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납니다. 1994년 7월 5일 스테판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스테판의 친구 크리스토프에게 전화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스테판을 공원에 데려다주고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공원은 스테판네 집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어젯밤 공원에서는 파티가 한창이더라고요. 그 파티에 간 게 아닐까요? 스테판의 어머니가 아들이 누구를 만나러 간 건지 아느냐고 묻자 크리스토프는 모르겠다며 스테판을 걱정합니다. 전화를 끊고 크리스토프는 자전거를 타고 스테판의 집으로 갑니다. 크리스토프와 스테판의 어머니는 짧게 대화를 나눈 후 함께 경찰서로 가 실종신고를 합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어두운 얼굴의 경찰 몇 명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오늘 새벽 한 여성으로부터 익명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쓰러져 있는 신원 미상의 남성을 발견하는데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서장은 바로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스테판의 어머니는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칩니다. 설마 스테판은 아니겠지? 스테판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스테판이 집에 돌아왔는지 묻습니다. 스테판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서둘러 경찰서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후 스테판의 부모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신원 미상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숲으로 향합니다. 확인 결과 숨진 남성은 그들의 막내 아들 스테판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아침 7시 40분 경찰은 익명의 여성이 신고한 장소로 출동합니다. 그곳은 스테판의 집에서 약 3.5km 떨어진 도로 옆 숲속이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어 도로에서는 숲속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솔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경찰은 축축한 땅 위에 어떤 젊은 남성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24살의 스테판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얇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나뭇가지 하나가 그의 발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벨포르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땅바닥은 젖어 있었지만 스테판의 옷은 전혀 젖어 있지 않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이 살해 현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이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비가 그치자 스테판을 이곳으로 옮겨왔을 거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추정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사건 당일 밤 내린 폭우로 인해 대다수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당시 기온을 생각하면 비가 그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옷이 마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법의학자는 스테판의 경직 정도로 보아 사건 발생 시간을 새벽 5시로 추정했습니다. 스테판의 가슴, 등, 배에서 10여 군데의 상흔이 발견됐고 스테판에게서 생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은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의 몸에는 흉기에 의한 상흔이 발견되지만 정작 그가 입고 있던 옷에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범행 후에 옷을 입혔을 거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스테판의 몸에 저항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범인은 스테판과 안면이 있는 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스테판은 사건 당일 밤 10시에 집을 나와 공원으로 가기 전 먼저 은행에 들릅니다. 밤 10시 4분 은행에 도착한 스테판은 ATM기에서 500프랑, 우리 돈 약 67만 원을 인출합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은행카드와 현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테판은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스테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로노블 알프스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스테판은 글 쓰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신문 잡지에 자신의 글을 실기도 했죠. 또 그는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어 친구들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금전적인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공원에서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그날 밤 공원 파티에 참가한 일부 남성이 공원에 있는 스테판을 발견한다. 그들은 스테판에게 매력을 느껴 몰래 스테판의 뒤를 쫓고 스테판이 인적이 드문 길로 들어서자 그들은 스테판을 강제로 차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후 외진 숲속에 유기한다. 경찰은 이 가설에 따라 사건 당일 밤 파티에 참석한 이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스테판을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8시에 스테판의 집으로 전화해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기 때문에 누가 그 시간에 스테판에게 전화한 건지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스테판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바로 스테판의 친구 크리스토프입니다. 그는 스테판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하죠. 사실 스테판의 가족은 크리스토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역시 크리스토프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죠. 사건 발생 2달 뒤 1994년 9월 7일
경찰은 크리스토프를 찾아갑니다. 그의 진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토프의 진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 크리스토프는 스테판을 차에 태워 근처 은행으로 갑니다. 스테판은 ATM기에서 500프랑을 뽑습니다. 다시 차에 탄 스테판은 크리스토프에게 공원 파티에 참석해 친구를 만날 거라고 말합니다. 스테판은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30분, 크리스토프는 스테판을 공원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크리스토프는 밖으로 나가 강가에서 잠시 산책을 하다 여자친구 집에 들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밤새 비가 내려선지 크리스토프의 차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일어나자마자 더러워진 차를 세차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테판의 어머니로부터 스테판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스테판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갑니다. 여기까지가 크리스토프의 진술입니다. 스테판의 가족은 그의 진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은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비가 거세게 내려 얇은 셔츠 하나만 입고 우산도 가져가지 않은 스테판이 야외 파티에 갈 리가 없었습니다. 또 스테판의 어머니는 크리스토프의 차를 타고 함께 경찰서로 오는 도중 차 안 계기판 위에서 스테판의 은행 카드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리스토프가 말합니다. 나중에야 스테판이 은행 카드를 차에 두고 내렸다는 걸 알았어요. 계기판 위에 둔 건 다음에 스테판을 만나면 잊지 않고 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크리스토프는 어떤 사람일까요? 크리스토프, 당시 나이 25세. 스테판과 같은 대학교 학생입니다. 크리스토프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고액의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스테판의 글쓰는 작업을 도와주며 거기서 얻는 수입으로 학비를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됩니다.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크리스토프는 주위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스테판은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두 사람은 자주 테니스를 치러 다녔고 그 외의 모든 일을 함께 했죠.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크리스토프가 절대 스테판을 해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스테판의 가족은 스테판의 성 정체성이 의심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스테판과 크리스토프 두 사람이 일반적인 친구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스테판의 친구들은 두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회사를 차릴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크리스토프와 동업이라 사건 당일 스테판은 느닷없이 500프랑을 인출했고 그의 은행카드는 크리스토프의 차 안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경찰은 증거를 얻기 위해 24시간 크리스토프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그의 집 전화기에 도청 장치도 설치하죠. 이후 경찰은 크리스토프의 차 좌석 시트 밑에서 과도 두 자루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도의 상태는 손상된 흔적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해 범행에 사용된 흉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프 역시 예전에 마트에서 구매한 뒤 좌석 시트 밑에 넣어두고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크리스토프는 오랜 기간 경찰 조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단기간에 10kg이나 빠집니다. 크리스토프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괴로웠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7월 5일 새벽, 경찰은 경찰서에 익명의 신고 전화를 한 여성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부터 이 여성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1994년 7월 4일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비를 피하려 서둘러 캠핑카 안으로 들어갑니다. 캠핑카 안이 답답했던 A씨는 혼자 밖으로 나와 숲속길을 걷습니다. 숲속은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길 옆에 서더니 남자 두 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두 사람은 다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댔고 또 한 사람은 그저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어 A씨가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두 남자의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를 내며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호기심에 A씨는 두 남자가 사라진 쪽으로 걸어갑니다. 조금 걷다 보니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A씨는 들키지 않게 살며시 그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숲속 사이로 비친 달빛에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순간 A씨는 걸음을 멈추고 숲 밖으로 도망칩니다. 남자 한 명이 흉기를 들고 다른 남자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A씨는 겁에 질려 미친 듯이 친구들이 있는 캠핑카로 달려갑니다. A씨는 방금 본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별일 아닐 거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A씨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A씨는 눈 뜨자마자 어젯밤 그 장소를 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곳에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놀란 A씨는 부근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숲속에 있었다는 다른 남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수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갑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1995년 5월 경찰은 스테판의 친구 크리스토프를 유력 용의자로 의심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용의자도 찾지 못했죠. 하루는 마을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사장이 범인이야. 이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스테판 사건의 담당 경찰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남성이 말한 회사 사장은 사건 당일 벨포르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있었고 현재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9년 후 2013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이 점차 잊혀갈 때쯤 한 언론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3년 7월 4일 여론의 압박에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팀을 조직해 스테판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서를 찾는 데 실패하고 말죠. 사람들은 이 사건의 범인을 영원히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역시 반쯤 포기한 상태였죠. 그러나 이때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월 15일 경찰이 조사를 재개한 지 2년 만에 사건의 범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스테판의 친구 크리스토프였습니다. 그는 이미 46살이 되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토프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날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학 시절 크리스토프와 스테판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답답한 기숙사를 떠나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 같이 생활하죠. 크리스토프는 처음에는 스테판과의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테판은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크리스토프는 스테판의 협박에 못 이겨 스테판과 억지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함께 지내는 내내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토프는 스테판에게 자신은 동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테판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크리스토프의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협박하죠. 크리스토프가 어릴 때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그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지만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크리스토프의 어머니와 크리스토프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어머니의 수입이 집안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크리스토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스테판이 시키는 대로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스테판이 어디를 가든 크리스토프는 항상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 눈에 비친 두 사람은 마치 친형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크리스토프는 대학만 졸업하면 스테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스테판은 크리스토프에게 고백합니다. 널 정말 사랑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난 우리 관계를 부모님들께 알릴 거야. 스테판의 이 말은 크리스토프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테판의 말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프는 결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자. 사건 당일 저녁 8시. 크리스토프는 공중전화로 스테판의 집에 전화합니다. 밤 10시. 크리스토프는 스테판을 자기 차에 태워 외진 숲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A씨가 목격한 대로 숲속에서 스테판을 살해합니다. 스테판이 인출한 500프랑에 대해 크리스토프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합니다. 이로써 마침내 이 사건의 범인이 19년 만에 밝혀집니다. 4년 후 2019년 1월 14일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4일간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크리스토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크리스토프의 일방적인 진술이기에 그의 말을 모두 신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방법이 그것뿐이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